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매주 도와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단장을 맡게 되셨네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선대위의 특보 단장, 미디어 특보 단장, 어떤 역할을 하는 됩니까? 그 과거의 미디어 특보 단장은 소위 미디어 특보 팀을 꾸리는데 과거 언론인 출신들을 주로 꾸려서 예를 들면 뭐 메이저 언론 혹은 뭐 제도 언론에 대하여 뭐 활동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언론, 네, 그 시민이 특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네,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일주일 됐는데요. 네, 달라진 게 없는 게 카드를 받아야 달라지는 건데 이건 카드가 없습니다. 활동비? 네. 그래도 아무튼 중책을 이제 맡게 되신 거네요. 그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 김병민 대변인이 이 각설하고 코너를 맡아주셨는데, 김병민 대변인이 후보 수행 대변인을 맡게 돼서 일정상 이제 방송에 도저히 함께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이번 주부터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윤기찬 대변인께서 각설하고 진검승부를 펼치는 고수로 새로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기찬입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과는 방송 여러 차례 하셨죠? 네, 해봤습니다. 네, 몇 번 뵀습니다. 네, 제가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잘 모시고. 네. 자, 저희 각설하고의 이 전반부 토론 고정 질문이죠.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아무래도 고차민 최민희 전 의원께서 이 금주의 뜬 인물은? 네, 저는 원로 연극 배우 오형수 선생님 꼽습니다.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 네, 근데 이분이 무려 나이가 78세세요. 1944년생인데요. 예. 나무조연상을 탔을 뿐만 아니라 그 수상 소감 비슷한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다. 우리 속의 세계이다.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 뭐 언론 매체도 나가고 뭐 이러는데 붕 뜨는 게 싫다. 지금 연극 공연 하시잖아요. 네, 연극 공연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치권 바깥 인물을 금주에 뜬 인물로. 네. 조금 요새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제가 제가 늘 작다 하고 이렇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산만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좋습니다. 뭐 사실 그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 수상하신 건 온 국민이 다 기뻐할 일이니까. 네. 윤기찬 대변인 금주에 뜬 인물. 네, 제가 방금 당황했어요. 이게 정치권 인물을 말씀드린 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네. 주로 정치권 인물을 합니다. 네. 저는 뭐 그 지지율 추이가 말해주듯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떠가고 있는 인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는 후보가 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 완성형이 아니고 어쨌든 과정이겠지만 어쨌든 국민적 지지 측면에서 보면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이 대선의 각 그 후보들의 행보의 어떤 지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 시사점이 있는 진 인물, 뜬 인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뜬 인물은 안철수, 진 인물은 심상정. 네, 저가고 그냥, 있는 물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짚으셨네요. 조금 아까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안철수 후보 반사 이익 지지율은 금방 다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윤기찬 대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바로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반사적이긴 해요. 안철수 후보가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낸 지지율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전처럼 제3지대의 어떤 고유한 정치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이 딱 좀 명확한 건 아닌데 또 최근에 대선만의 정치 지형이 있거든요. 거기서 볼 때 호감도 면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국민적 매력을 이끌어서 다만 호감도가 나중에 표로 가는 건 아닌 건 분명해요.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시기까지는 이 호감도를 유지하는 한 지지율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전국에서 결정적 역할을 나중에 승패를 가름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실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거기까지는 못 간다. 그렇죠. 민주당 그러니까 본인이 승리는 못 하시죠. 1등 후보는 안 되시는 것이고 다만 민주당 후보를 이기게끔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게끔 하느냐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못 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고 금주의 진인물까지 한꺼번에 언급하셨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금주의 진인물은 누굽니까?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왜요? 네, 방송 탄압의 상징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돌발 악재가 자꾸 대선 때는 터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돌발 악재는 터질 게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응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제. 깜짝 놀랐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도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7시간 녹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이걸 좀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악재가 터지면 일단 파악하기가 힘들면 파악하기 힘들다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는지 갑자기 방송사로 몰려가시는 거. 이게 꼭 2012년에 민주당이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걸핏하면 청와대 앞에 가서 천막농성하고 뭐 무슨 보도가 못마땅하면 KBS로 달려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 이건 정치권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 정치권은 언론 자유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할 때. 근데 제 얼굴에 침을 뱉었구나 이런 반성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반면교사들이 정치권에서는 잘 안 배워지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상했던 거는 시민들이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간다고 하니 시민들이 방송 탄압이다 몰려가자. 그러니까 시민이 한 300명 정도가 또 둘러싸이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갔으면 그림이 좋았는데 민주당은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시민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대치 전선이 되니까 그 방송 탄압하신다는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밖에 없는 기획을 하셨다. 이건 윤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물론 모습은 이뻐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언론과 정치권의 관계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대선 국면이어서 언론이 사실은 이제 상당한 갑의 입장이고 정치권의 각 당은 을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법적인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서 어떤 소구하는 면 이런 것뿐이 없었어요. 네. 더군다나 그 해당 방송사의 내부의 일부 노조도 또 그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취지의 그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묵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서 어느 정도 내지 그 해명 내지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모양새는 좋지 않았지만 대선 전국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불가피한 면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 최민희 전 의원이 언급한 홍준표 의원마저도 이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걸 괜히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심만 불러일으켰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결과론적인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해당 방송국이 갖고 있는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전부 알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알 경우에는 국민께 판단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분명히 수사와 관련된 부분 내지 사적인 대화 이런 부분은 공표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적인 대화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이번에 김건희 씨가 신청하면서도 그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기억이 안 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지라시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해당 방송사 등이 이거 한번 그 해명해 보세요라고 저희한테 건넸던 예. 세 가지 예. 이 정도만 알고 한 거거든요. 따라서 해당 방송사가 갖고 있는 녹취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법원에서 추상적으로 사적 대화는 공표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 사적 대화가 어딘지는 사실은 방송국이 판단하는 이런 예. 일이 돼 버린 거죠. 따라서 저희가 가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냥 만나주지 않아서 이런 부상사가 난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전 검찰총장 부인 혹은 전 검찰총장 부인 남편이 정치를 할 것이 예견되는 아주 예민한 위치에 있는 남자의 아내가 언론사 기자하고 6개월에 걸쳐서 7시간 45분 통화를 하면서 50여 차례. 네, 그런 민감한 얘기를 합니까? 저는 보통 일반 정치인, 국회의원 정도 하고 말 정치인의 아내도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독특한 분이신 건 틀림이 없다. 김건희 씨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방송사에 몰려가신 거죠. 국회의원님들이 무섭게 몰려가신 거고 그 이유가 김건희 씨를 옹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선 계속 저렇게 김건희 씨 옹호하다가 김건희 씨 호위무사하다가 끝날라고 저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치사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언론에 대해서 계속 제가 25살부터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러서 많은 장면에 대해서 언론을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평상시에 그 정치의 언론에 대한 태도와 대선 시기 언론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건 정치권의 주관적인 태도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선 때 더 정치권은 언론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게 표 때문이 아니고 보도 때문이 아니고 언론 자유가 가장 존중되어야 될 시기가 더 대선 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와 후보 주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치권이 보장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김건희 씨를 옹호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표가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이제 김건희 씨가 그렇게 6개월에 걸쳐서 53회 뭐 7시간 45분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자분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이분이 그런 민감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 사적 친분을 가장 했겠느냐라는 게 또 저희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취재 윤리에 위반하는 거 이런 형식적인 논리 말고도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와 그동안에 이제 이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노력이 이 평가가 좀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해당 공영방송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취재를 만약에 공영방송국에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덜 하겠지만 이건 서울의 소리치기 취재한 걸 넘겨받은 거죠. 취재한 것을 넘겨받았는데 그 사이에 또 특정 그 유튜브 매체가 역할을 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취재 내지 방향 과정도 이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 대응을 했던 것이고 평상시와 선거철에 대한 그 저희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취재를 해서 그때그때 방영을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때그때 대응을 했을 텐데 이것을 쭉 7개월간 취재해서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또 본인이 이제 본편하시는 게 아니고 특정 언론사에 또 넘겼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볼 때 이게 과연 일반적이겠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일종의 음모적으로 공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언급을 할 테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은 첫째는 6개월 동안 7시간 45분 통화할 때 기자가 어떻게 했겠냐. 김건희 씨가 외로운가요? 지금 외로워서 못 견디는 상황이시지 않으면 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그 대화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꼬임에 넘어갔다는 식의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김건희 씨는 친구도 없나? 김건희 씨는 남편과 대화 안 하나? 김건희 씨는 가족도 없나?
왜 그 기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별로 그 소구력이 없는 것 같고 공작이라면 6개월 동안 7시간 45분 공작 당한 겁니까?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공작이라는 게.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 기자가 뭐 문제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다는 거고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했는데 잘해줬다는 거고 이렇게 출발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문제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죠. 기자는. 그런데 갈수록 얘기가 이상해지니 듣게 됐을 테고 그러고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니까 또 듣게 됐을 테고. 뭔가 보도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 자꾸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게 지금 내가 보도할지 아니면 더 들어보고 보도할지는 그건 전적으로 언론 자유의 영역이지. 그거를 왜 그때그때 안 했냐. 이 얘기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얘기다. 거기서 판단할 문제다. 언론사가. 예, 그렇게 그리고 생각이 자기 듭니다. 매체가 아닌 남의 매체에 주는. 그러면 이런 일이 처음이었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A라는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강모 기자가 있습니다. 뭐 강진구 기자죠. 이분은 그 메이저 언론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A라는 중요한 취재를 했는데 회사에서 그걸 방영 못하게 해요. 보도 예. 못하게. 다른 데 가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있는 있을 건데. 수 있다. 그것도. 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공영방송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건 대선 검증 문제다. 그렇게 했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 취재한 기자를 뉴스에서 출연시켜서 증언을 들을 수도 있고 예. 이런 방식으로 뭐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그것도 거를 언론사가 판단하는 한마디로 문제다. 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법 1조의 정신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인데요. 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의 첫 번째가 편성의 자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침해하시면 안 요 돼요. 얘기 너무 제가 오래 하긴 뭐하니까 윤기찬 간단하게만 대변인.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취재 편성의 자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취재 게 윤리도 아니고 있는 그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 이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그러면 하신 말씀도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이슈 갖고 오늘 내일 모레 급해가지고 한 뭐 10여일, 20여일 뭐 1개월 그 예. 취재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이게 가치가 있다 싶었을 때 그때 본인이 이걸 방송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예. 부분은 다양한 주제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뭐 방송 시기를 최소한 시기는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라는 것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게 뭐 방송에 할 만한 어떤 성숙된 시간을 정한 이런 시기가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설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특정 공영방송에서 이걸 2회에 걸쳐서 방송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의 형식이나 또는 취재 방법 그다음에 취재 그 해당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 등을 볼 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뭐 아니, 저 국민의- 한마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짧게 하세요. 예를 들면 대변인님이나 국힘이 이해하고 말고가 편성의 자유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은 하지 그래서 말아야죠. 이게 뭐가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뭐가 불법이에요? 자, 불법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자, 불법이라고 보십시오. 몰면 불법이 됩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은 합법이죠. 해당 안 돼요. 형사 네. 아니 불법이죠. 왜냐하면 왜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지금 이것은 왜 취재로 인정이 되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안 되지만 이분이 취재한 거로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이유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예. 제가 정관용 우리 교수님하고 사적 통화를 해요. 제가 녹음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아닙니다. 제3자가 해야 불법이죠. 지금 저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형사적인 이제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시고요. 그렇죠. 네, 불법이라고 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민사적인 때 불법이에요. 그건 음성권 얘기하시는데 그건 민사로 가시면 돼요. 아니 그게 불법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의원님 착각하시는 네. 건데. 아니 자, 착각이 형사적인 아니라 우리가 불법이 하나 있고 일반 민사적인 불법이 아니 있어요. 두 분, 변호사님 그- 민사보다 우리는 네. 무서워요 형사가. 그래서 형사가 더 하여튼 중요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변호사도 말씀드리는데 불법의 개념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 대상인 예, 불법이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알겠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대상이 불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후자는 예. 뭐 하시거나 말거나 전자가 무섭습니다. 우리. 아무튼 국민의힘 측에서 보기에는 그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취재 관행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이런저런 의심과 의혹이 든다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그건 언론사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그거에 개입하는 것이 언론 탄압이다. 이 양쪽 목소리 좀 들어봤고 뭐 벽치기도 하는데요. 내일 방송이 나가 봐야 이제 또 알겠네요. 네, 네. 그다음 어떻게 될지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전제가 왜 잘못됐냐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법원이 그 여러 가지 중에 왜 이건 방영하지 마세요라고 했겠어요. 한두 만약에 가지.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9가지 중에 이제 5가지는 스스로 안 한다고 했던 것이고요. 네. 법원이 기준을 제시하니까 나머지 2개만 하고 2개는 이제 방영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편성과 취재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이 된다 그러면 법원이 이거 막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전제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지 아닙니다. 저 지금 이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9가지가요. 법원이 9가지 어쩌고 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이 이 9가지를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중에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5가지는 우리 원래 그거 할 생각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고요. 방송국 MBC가. 측에서 안 하려고 했다는 네, 거고. 그리고 2가지 부분만 법원이 이제 추가해서 법원이 기준 제시한 건 3가지가 된 건데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생활을 벗어난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적 주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저도 공개 안 했죠. 모르고 공개 안 국민의힘도 했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제가 죄송한데 자,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아까 모른다고 말씀드려서 예. 저희가 여러 가지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처럼 5가지 스스로 이제 그건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한다가 아니에요. 애초에 했다. 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그럼 나갔죠. 나머지 이제 4가지 중에 그럼 2가지는 어쨌든 그 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된 거잖아요. 뭐 그렇게도 그런 볼 수 결론이잖아요.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그런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차피 법적 절차로 간 이상 법원은 이제 그런 그 또 종류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무제한적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이 법적 절차로 간 것 자체가 우선 문제였다. 또 그런 시각이 있으신 거니까. 아니 저는 법적 절차로 가는 건 자유다. 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MBC 시청률만 높여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일 한번 우선 봅시다. 어떤 네. 내용인지 내용을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안철수 후보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우리 후반부에 좀 집중 네. 토론하도록 하고 이 최근 양당 모두 이게 청년 정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아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달라져서 청년층 공약을 위해서 뭐 병사 월급 공약 또 여가부 폐지 공약 뭐 등등으로 떠났던 청년층이 막 돌아오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 양당의 지금 청년층 겨냥한 정책의 어떤 민심의 반응이랄까 어떻게 읽고 계세요? 최민희 전 의원. 일단은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2030은 묶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네, 차이가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대남 공약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집중 지금 공약 대상은 이대남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최민희 전 의원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아까 하태경 의원은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2030을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거에 저는 늘 반대하고 50대가 캐스팅 보트라고 주장을 해왔기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전제로 지금 이대남을 공략하는 윤석열 후보의 방식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센세이셔널하고 그 형식도 설명 없이 몇 자 공약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준석 대표 스타일로 보여요. 예. 이준석 대표도 비슷하게 또 뭐 이틀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전략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조금 일찍 반영되고 역기능은 늦게 반영돼요. 늦게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대남에 집중하면 이대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들이 왜 이대남만 저렇게 하지? 왜 형식을 저렇게 하지? 이런 역기능이 생깁니다. 후폭풍. 예, 후폭풍과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건 좀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럼 뭐 갑자기 어느 날 대권 후보가 여가부 폐지 페북에 탁 올리는 이런 정말 전대미문의 행태. 또 좀 있다가 심상정 후보가 여가부 확대 강화 또 이렇게 페북으로 올리는 이런 행태가 그 특정 계층의 가슴이 뜨거운 이대남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기능이 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윤 대변인. 이제 공약 이재명 후보 쪽 청량 공약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2가지로 봐야 되는데 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공약이 있고요. 공약 중에 그다음에 공약집에 넣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에 없다고 해서 후보의 공약이 그 해당 분야에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공약집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을 고를 때는 그 당시의 현상 또는 여론을 사실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시류에 맞춘 발표 대상 공약을 뽑는다는 것이고 뭐 그런 과정에서 마치 이제 이대남만 옹호한다 그런 공약만 있다라는 취지의 평을 듣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 구별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병사들 월급 인상 부분도 사실은 이게 이대남의 지지만을 이끌기 위한 것은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이대녀들의 그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청년층을 배려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병사 월급을 논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게 이제 후보가 다소 그 워딩이 좀 변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취지가 변한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담당했던 뭐 여성정책의 총괄기획 이런 부분을 없애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나눠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분야 이런 사회복지 관련 분야도 관계 법령이 28개씩이나 돼요. 예. 이런 예. 식으로 지금은 이제 남녀 성평등과 관련된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다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다방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아동정책을 담당하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것은 또 교육부로 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미스매칭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드린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것을 성평등 가족부로 그냥 개편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셨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윤 후보에 대한 비판 이외에는 아직까지 제가 듣지를 못해서 성평등 가족부의 구체적 구성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없다. 현재 이 그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도 성평등 가족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영문 명칭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면서 어떤 내부의 담당 업무 변화를 갖고 오시는 건지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제가 없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먼저 밝혀주시고 우리 이렇게 가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냐 한쪽으로 가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셔라 한다고 듣는 거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의원님 우선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에 대한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 양성평등부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바뀐 거죠. 갑자기 예. 말이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냐. 이준석 대표가 가출해서 지지율 떨어지고 이대남이 떨어져 나가고 이럴 때 갑자기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사정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페북에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누가 봐도 이대남을 공략하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기 위한 시그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부정하시면 그럼 완전히 이게 그 세상이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이셔서. 근데 아무튼 하태경 의원도 아까 이건 여성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도 여가부 폐지 찬성이 훨씬 높다. 그건 이런 걸 결과론. 자꾸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하고 예. 똑같냐면 옛날에 해양경찰청 폐지한 거하고 비슷해요. 해경 잘못한 담당하는 거잖아. 업무를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그동안에 이전에 있던 여성부하고 달리 현 정부 들어와서 한 역할이 비춰보면 오히려 여가부 고유의 업무도 잘 못했을 뿐더러 여성단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성단체들의 어떤 뭐 등용문 비슷하게 이렇게 전락을 했다 이런 비판들을 반영한 것이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판단하신 거 똑같아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지 이걸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비판하고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양성평등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거부터 답해보세요. 양성평등부는 여성가족부라는 뭐였나요? 것은 여성가족부라는 별도의 조직이 그렇게 여성가족부라는 타이틀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동과 그다음에 뭐 저출생 등을 담당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시고 그 해당 가족부에서 새로운 부처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보시고 나서 뭐가 빠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좋은데 아니, 여쭤본 타이틀을 거예요. 여성가족부라는 아니, 그러니까 해당 명칭을 없애는 그 게 얘기를 아니라 하는 게 당내 아니에요. 경선 과정에서는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양성평등부였고요. 그리고 양성평등부로 그때 이름을 바꾸는 정도로 여가부 재편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폐지로 바뀌었냐고 여쭙는 그럼 제가 이렇게 거예요. 여쭤볼게요. 아니요. 이재명 이거부터 답을 하세요. 아니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건 그 사정이 뭐냐고요. 후보만의 본인의 선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 선거 전략이 뭔지 그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여쭤볼게요. 그럼 이재명 아니, 후보의 이거부터 경우에는 답을 하십시오. 각종 국토보유세나 뭐 재난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 이런 것들 각자 바뀐 이유는 뭐죠?
아니 이거 하나하나 그건 제가 다 답할 수 있는데 우선 제 말에 답해 주세요. 예. 선거 과정 중에는 그건 제가 여가부 후보한테 재편 잠깐만요. 여쭤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그거를 대변인이 모르니까.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책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거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적하신 명칭이 거고. 바뀐 것이지. 네, 자, 아닙니다. 그때 재편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재편과 뭐냐면 폐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담당했던 업무와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니고 해당 업무와 기능을 여성가족부가 잠깐만요. 담당치 않도록 하겠다는 것뿐이에요. 잠깐만요. 예, 뭐를 예. 담당? 저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정리를 할게요. 아니 피하시니까 이 답하셔야죠. 원래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뭐 성평등 가족부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거랑 좀 유사한 형식의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은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확실히 변화해가지고 독자적인 부서로 여가부를 두는 거는 오히려 나쁘다라는 식으로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고 그냥 끝낼게요. 이 대목. 그렇게 이제 바뀌신 건 맞는 거고 그걸 놓고 이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그럼 성평등이 됐건 뭐 양성평등이 됐건 그 가족부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할게요. 그거는 그냥 역시 또 제가 정리할게요. 대체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름을 조금 변화시키는 형태로 뭐 대략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의 제가 논의 하나만 더 맥락상은 정리가 짧게만 되는 것 여쭤볼게요. 같고요.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 우리 요 얘기만 또 너무 오래 하는 것 같고 윤기찬 대변인 오시고 나니까 갑자기 저희 각설하고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이유는 딱 저- 이거였어요. 뭐냐면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시는데 거기에 여성정책의 총괄 기획이라는 업무를 갖고 가실 건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자, 여성 정책이 있고요. 여가부가 하는 일이. 네. 그다음에 아동 가족부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문화 가정까지 가족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 정책의 총괄이 성평등부가 생기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예. 이거를 부정하면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여성 정책 총괄 기능을 없애겠다는 거냐? 여가부 폐지는. 이 여가부를 폐지해도 그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안 필요한 거요? 그거 이제 예. 다른 부서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성평등부도 아니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해 버리고 여성정책을 어디서 총괄합니까? 이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 직속 여성위원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가를 잠깐만요. 받을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저 대변인님과 저가 예. 이거 하나 놓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뜨거운 사안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걸 물론입니다. 무슨 대권 후보가 페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또 어떤 분은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 그래서 유독 여성가족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냐라는 근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대선의 중요한 정책 쟁점의 하나로 떠올라 있고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양 후보 또 각 정당은 앞으로 정부 조직을 어떤 식으로 짜나가겠구나라는 거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생기는 거고 지금 그런 논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뜨겁습니다. 이 각설하고가 원래 주말 코너라 좀 살짝 웃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1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전해드릴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신갈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원 지역에선 원주 부근과 새말에서 각각 5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까지만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에서는 짧게 답답하고요. 천안에서 목천 쪽으로 9km 구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오늘 평소 주말보다는 훨씬 수월한 곳이 많고요. 점심시간으로 접어들